자,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탐 일반사회 쪽을 담당하는 이용재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쓴 이유는 이제 내년도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시게 된다면 탐구를 2개를 택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 9과목을 모두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고3 때 배우는 과목들도 있을 거고 어느 과목을 택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한 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과목의 특징을 알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조금은 필요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칠판에 좀 적어놨는데요. 일반적으로 사회는 4개의 군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사회, 그 다음에 윤리, 그리고 지리, 그리고 역사군으로 구분이 되죠. 이제 옛날에는 국사까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국사는 필수 과목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국사를 빼고 나면 셋, 둘, 둘, 둘 해서 9과목 중에 여러분이 2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일단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걸 보자면 이거하고 이거죠. 생활윤리가 1등, 그 다음에 사회문화가 통상 2등 정도, 그리고 이제 3등은 한국지리 요렇게가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과목들의 특징들이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에 제가 좀 주의할 점, 그리고 좋은 점 등등을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맡고 있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사회 쪽에서만 특징들을 제가 소개하면 전체적으로 멀리서 인것 전체를 파악하는 눈이 좀 흐려질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특징들은 제가 상식선에서 전달할게요. 일단 생활윤리는 제가 이제 재작년까지는 수업을 했었으니까 그 특징을 잘 알고 있죠. 이 생륜의 가장 큰 장점은 양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택하는 이유가 바로 양이 적고 공부할 게 별로 없다는 특징에서 비롯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롯되는 만만치 않은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한글 독해가 좀 정확하게 안 되는 친구들 같으면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안 올라요. 한글 독해가 정확하게 안 되는. 왜냐면 이게 이제 일종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철학이거든요. 이쪽은 이제 현대 철학 쪽에 몰려 있고 이거는 이제 고대, 중세, 현대 철학을 좀 망라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 윤리라고 하는 그 과목들이 이제 철학에 기반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철학들이 아직 발전의 어떤 정도가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된 용어가 없어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이 학자는 이렇게 번역하고 이 학자는 또 다르게 번역을 해놓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뭐 하다못해 덕이라는 단어만 하더라도 어떻게 번역합니까? 때에 따라서는 탁월성, 그러니까 아랫때라고 하는 원래의 라틴어인데 탁월성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식으로 번역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일된 용어, 그나마 많이 쓰이는 덕도 이런데 다른 용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표현 방식들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는 이 독해가 안 되는 친구들 같으면 공부 양과 점수가 절대 비례를 안 하는 과목이에요. 공부 양과 점수가 비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도 이게 안 되는 친구들 같으면 점수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되는 친구들 같으면 이거는 정말 개꿀입니다. 왜? 공부를 거의 안 해도 읽고서 대부분 맞출 수 있어요, 문제를. 그러니까 실제 지식을 쌓아야 되는 부분이 몇 부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윤리라든가 정의에 대한 거라든가 혹은 뭐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든가 뭐 이제 정의 전쟁론 공부할 게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공부할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친구들, 한글 독해가 되는 친구들 같으면 적은 공부량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만 이게 안 되는 친구들 같으면 공부량이 아무리 많아져도 점수를 일정 이상 올리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과목이에요. 뭐 아무튼 추천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장점 그리고 이 단점 이 2가지를 여러분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과목을 택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선택이 겨울에 사탐을 나는 선택했다. 그러면은 뭐 해보고 나중에 바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어요. 근데 중간에 내가 다른 국영수 공부만 하다가 중간에 뭐 수능은 11월인데 내가 지금 한 6월쯤 사탐을 선택한다. 그럴 때는 이 과목은 강력 추천입니다. 왜? 양이 적기 때문에 금방 공부량을 채워가지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맞는 친구들 같으면 좀채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는 거 경고를 하나 드렸습니다. 2번째 사회문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택하는 과목들 중에 하나인데요. 사회문화도 비교적 양은 적은 편이에요. 장점입니다. 단점은요. 일단 도표가 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논리력이 약한 친구들은 이 도표의 약점을 보여요. 확실하게 보입니다. 물론 이 도표들이 일정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연습이 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한 과정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2021년 수능 대비로 나왔던 구평을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막 꼬고 비틀고 문제 유형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결국 뭐죠? 양이 적다는 장점은 있는데 이게 의외로 쉽지 않은 과목이에요. 난도가 꽤 있는 과목이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하위권 친구들은 사회문화 선택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 이 두 과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나온 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양이 굉장히 적어요. 나온 게 또 나와. 작년 수능에 나왔던 게 올해 수능에 또 나온다고. 재작년 수능에 나왔던 게 올해 수능에 또 나와. 그러니까 공부할 양이 굉장히 적기는 한데 성과를 거두기가 이거 안 되면 아예 성과가 안 되고 이것도 이거 안 되고 그리고 꼬아져 있는 문제 유형에서 자꾸 실수를 하게 되면 사실상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회문화는 중하위권 친구들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비추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다른 과목 점수가 좀 부진해도 이게 글을 잘 읽는 친구들 같으면 얼마든지 극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의외로 좀 많이 여러 분야에서 조금 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지리가 세 번째로 많이 선택하는 건데 이제 무난하죠. 이 지리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종합과학, 시사상식 뭐 이런 것들이에요. 좀 잡다하다는 문제점은 있어요. 배우고 나면 뭐 되게 잡다하네 라는 느낌은 있는데 공부를 하면 점수도 어느 정도 나오고요. 또 과목의 어떤 무난함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선택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근데 대부분 이거 정도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익숙하니까 선택을 하는데 사회문화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경고를 날립니다. 분명하게. 왜냐면 이 두 과목의 공통점 중에 하나를 아까 소개했죠. 나온 게 또 나온다. 두 번째, 공부량과 점수가 비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문화는 논리력이 약하면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는 과목이고 이거는 한글 독해가 정확하게 안 되면 또 역시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는 과목인데 그 위험성은 사회문화 쪽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중하위권 친구들이 이 과목을 택해서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밑바닥 베이스를 깔아주는 이런 위험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문화를 택할 바에는 차라리 중하위권 친구들이라면 이게 좀 적성에 안 맞는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수능 문제를 뽑아서 풀어봐. 공부가 좀 돼 있는 친구들 같으면 말이야. 풀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공부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수능 문제를 이거는 꺼내서 풀어봐. 이거는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절반 이상 맞았다. 그러면 이거는 택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택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나는 뭐 생활윤리를 배운 적도 없지만 수능 문제를 뽑아서 풀어봤더니 2개 맞았다. 이거 절대 택하면 안 되는 거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견적이. 예. 근데 이제 요거는 나에게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내신 시험으로 보고 있는 사회문화하고 수능에서 보는 사회문화가 조금 결이 달라요. 사회문화가 내신에서는 이제 지식들을 좀 묻는 형태가 많죠. 함정을 가지고서. 근데 수능에서는 이게 철저하게 유형화되어 있는데 이 유형화되어 있는 게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조금 비틀고 꼬아져 있어서 의외로 쉽지 않은 데다가 도표가 3문제 정도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세 과목에 대한 어떤 경고 내지는 과목에 대한 소개는 했고요. 그럼 선생님 저는 중하위권인데 사회문화 택하지 말라고 하면 뭘 택하면 좋을까요? 일단 절대 염두에 두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죠? 경제는 그들끼리의 리그입니다. 최상위권 혹은 상위권 아이들끼리의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선택은 하지 마세요. 경제도 양이 무척 적은데 이거는 조금 뭐라고 하지? 이게 되는 친구들은 굉장히 쉬운 과목인데 논리력이 약한 친구들은 경제는 쥐약이에요. 해설을 듣고 설명을 들어도 모르는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중하위권 친구들 같으면 경제 선택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최상위권 친구들도 경제 선택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 경제를 택했다는 건 이 아이가 이미 그 분야의 공부가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되게 이제 그 경제 경시 같은 거를 준비했던 아이들, 뭐 태셋 같은 거 준비했던 아이들이 경제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쟁자들끼리의 어떤 수준도 높고 그리고 그 선택자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급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가끔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번엔 정법. 이거 정치와 법, 이건 어떠냐라고 하면, 조금 양은 많습니다. 양이
많죠. 양으로 따지면 수치화 시켜볼까요? 생활윤리의 양을 30으로 보면 정치와 법의 양이 대략 한 100쯤 돼요. 사회문화의 양은 대략 한 60쯤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 꽤 많은 거예요. 그나마 이제 교과서가 개편돼서 조금 줄긴 했는데 그래도 양은 조금 돼요. 대신 이건 공부 양과 점수가 정확하게 비례해요. 많이 공부하면 점수도 따라오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택하시면 택하실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시사적인 어떤 정치, 시사적인 어떤 그 제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라면 요거는 좀 택해 봄직함도 있죠. 현실 생활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면 나머지 과목들을 좀 소개를 할까요?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 같으면 이쪽도 무난합니다. 이쪽도 무난해요. 양이 특별히 많거나 양이 특별히 적거나 하는 어떤 극단적인 특징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 독해가 안 되는 친구들 같으면 역사를 택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고유명사들로 뭔가 문화재 혹은 왕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저런 문제점에 부딪힐 가능성은 좀 적은 과목들이죠. 양은 당연히 생활윤리나 사회문화보다는 좀 많아요. 아까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한 80 정도의 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리 매니아다. 나는 지리가 좋다. 한국 지리 굉장히 재밌고 나는 좋다. 그러면 세계 지리도 뭐 2개를 같이 택해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리와 사상인데 이 윤리와 사상도 양이 많아요. 이제 자기 체질이 맞는 친구들 같으면 윤리와 사상 선택을 하시는데 뭐 제 과목이 아니라서 제가 조금 단점들을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양도 많은 데다가 아까 우리나라 철학의 공통 문제 뭐라고? 용어의 통일이 잘 안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애로를 겪을 수도 있어요. 문제 패턴은 2개가 비슷해요. 나오는 거 뭐 순서도 혹은 뭐 벤 다이어그램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라는 문제 패턴은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고대 철학 같은 경우에 크게 용어의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거 지식적인 성격이 좀 강하고 이쪽은 언어적 성격이 좀 강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양은 뭐 정법이죠. 정치와 법과 윤사가 가장 많은 게 아닌가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양을 아까 얘기해 보면 이거 한 60, 이거 한 100, 이것도 한 양이 한 50에서 60, 그 다음에 이거 한 100, 이건 한 30에서 40, 그 다음에 이건 한 80 정도의 공부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자, 그렇지만 가장 많이 택하는 이 2 과목에 대한 경고. 이건 뭡니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중하위권 친구들이 조금 선택을 할 때 신중하셔야 돼요. 많이들 선택하는데 많이들 실패하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의 사회문화 문제가 조금씩 진화하면서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 어려워진다는 게 지식적으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꼬고 비틀고 이런 식으로 어려워져서 다른 모든 과목들이 사실상 20문제를 30분에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데 사회문화만큼은 20문제를 실제 수능 들어갔을 때 30분 안에 풀기가 만만치 않은 시간 트러블까지 존재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사회문화 선택을 너무 덜컥하지 말아라. 조금 더 신중할 필요 있다.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선택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다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이 2 과목이 그리 쉬운 과목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파악합니까? 기출문제 뽑아서 풀어보라니까. 선생님 2학년 때 저 안 배웠는데요. 안 배웠어도 생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게 되면 거의 절반 정도를 읽어서 맞출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무조건 선택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틀렸다. 그러면은 이 과목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특히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읽어서 푸는 문제들인데 나는 많이 틀렸다. 그러면은 이 과목을 택하시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꺼내서 한번 풀어보시면 물론 이제 2학년 때 안 배웠으면 파악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가 꼬아져 있는지 여러분이 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 수능 과목으로 택할지 안 택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이 묶음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리 매니아다라고 하면 이 2개를 또 묶어서 가는 게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는 시사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정법도 택할 만한 과목이다. 그러나 경제는 상위권이든 중하위권이든 별로 크게 메리트를 갖는 과목은 아니다. 공부할 때는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쉽기도 한데 막상 수능에서 등급을 받기가 의외로 좀 만만하지 않다. 그래서 좀 신중해라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셨죠.
그럼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세세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회문화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그리 만만한 과목이 아니다. 유형적인 어려움도 있고 도표도 있다라는 경고를 드렸고요. 뭐 내용은 평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식으로 보는 시험이 아니라 유형과 논리력으로 보는 시험의 형태로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만큼 사회문화를 많이 택할 것을 제가 추천드리지 않아요. 옛날에는 사회문화는 좀 만만하니까 많이들 택해라라고 권하는 편이었거든. 근데 최근의 양상들은 그 양상이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옛날에는 정치와 법 이런 것들은 양이 많으니까 신중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서 정치와 법은 공부할 양이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정치와 법이 옛날에는 어떤 출제 패턴이었냐면 자, 사회문화하고 생활윤리는 어떻다고요? 나온 게 또 나온다니까. 근데 정치와 법은 나온 게 그 다음 해에 또 안 나와. 몇 개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공부할 게 되게 많은 거지. 근데 최근 들어서는 작년에 나온 게 올해 또 나오는 패턴으로 변질돼 가고 있어요. 그럼 공부를 옛날만큼 많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옛날보다 해야 될 양은 줄었고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니까 이제는 나름 메리트가 있는 과목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목의 특징이라기보다는 6평, 9평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 출제 패턴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수능 시험을 보고 좋은 성과를 내서 그리고 그 결과로 대학을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수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데 이거는 좀 쉬운 쪽으로 변천되어 가고 있고 요거는 좀 어려운 쪽으로 유형들이 변천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는 양이 적죠. 그러나 상위권 친구들이 선호하는 과목이고 그리고 선택자가 그들끼리예요. 그러니까 등급을 받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공부가 경제가 재미있고 그리고 내가 이미 경제 경시 같은 거 공부를 했었고 라고 해도 선택하는 데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덜컥 한 문제 틀렸을 때 등급을 2등급을 보장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에요. 경제를 마킹을 잘못해갖고 47점 받은 친구가 있어. 47점. 네. 그러니까 하나를 틀린 거죠. 마킹을 잘못해서 그나마. 근데 1등급 컷이 얼마였냐면 1등급 컷이 50점이었습니다. 2등급 컷이 48점이었어요. 이 친구 3등급 받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수시에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떨어졌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예.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거예요. 경제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경제가 재미있고 자신 있고 하더라도 선택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수능 과목으로는 좀 덜 적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최애, 요새 표현 방식으로 따지자면 최애 선택 과목은 생륜하고 사문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한지까지 해서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것만 고집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생륜과 그 다음에 사회문화는 아주 뚜렷한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와 맞지 않으면 이건 공부해도 점수를 올릴 수가 없어요. 공부 양과 점수가 비례를 안 해요. 이 두 과목은. 그 점을 항상 명심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메리트 있는 과목들 이런 거 한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물론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면 하지 마. 선택의 기본 개념. 학교에서 배웠던 거, 배울 것. 그러니까 고1, 2 때 배웠거나 고3 때 배울 예정이다 라고 하면 일단 선택하는데 조금 더 가산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선택에 더 이런 과목들을 택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생짜로 학교에서 전혀 안 배우는 과목을 택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 배울 것 이것이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소개했던 이제 각 과목의 특징을 좀 고려하라. 과목의 특징을 고려하되 제가 지금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건 두 과목이야. 여러분이 가장 많이 택하는 생륜하고 사회문화라는 이 과목의 특징은 말 그대로 과목의 특징은 아니고 수능 출제 패턴의 어떤 특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의 특징을 고려해서 이 두 과목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택자가 많은 과목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선택자가 지극히 적지 않으면 특별히 선택자가 많은 게 유리하진 않아요.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택 2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기후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 선택을 했어.
근데 선택이 이게 나하고는 도대체 안 맞아. 이 과목은 내가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과목이야. 그럴 때는 아무리 늦어도 5월에는 과목 체인지를 하셔야 돼요. 더 늦어서 과목을 교체하게 되면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 늦게 과목을 바꿔가지고 성공한 사례를 제가 몇 건 알지 못해요. 제가 20년 동안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도저히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5월 이전에는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5월 말이 일종의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선의 선택으로 이제 한 번 선택하면 바꾸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어느 과목이든 공부하다 어려움은 있거든. 그거는 극복을 해야지. 이걸 과목을 바꿔서 피할 일은 아닌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지극히 안 맞는다라고 하면 이건 어쩔 수가 없지. 그때는 바꿔야 하는데 시기를 놓치면 과목을 바꾸고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격려와 그 다음에 좋은 점 소개보다는 제가 지금 이제 쓴소리 비슷하게 과목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 그리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 점을 중심으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이 사탐 지금 선택 가이드 캐스트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 다른 선생님들은 과목에 대해서 좋은 점들을 많이 홍보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실상 여러분들의 수능 점수라는 건 냉정한 겁니다. 현실은 그렇게 꿀처럼 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점도 알아야지만 단점도 알아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다른 분들 좋은 말 할 때 입에 꿀 발랐을 때 저는 지금 단점들을 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주의 내지는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는 그런 양상으로 캐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과목 선택 신중하시되 빨리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1년 내내 탐구를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 버리지 마세요. 갖지 마세요. 탐구는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올려주지 못해요. 왜? 50점 만점에 100점 받을래? 그건 가능하지도 않잖아. 근데 탐구를 못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교를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탐구라는 게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등급, 뭐 1등급이 됐든 2등급이 됐든 그 등급선에 들어갈 정도로 공부를 하면 돼요. 물론 목표는 50점입니다. 내가 50점 받겠다라고 해도 실제로는 50점이 안 나오니까. 그럼 내가 2등급만 받겠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5등급 나와. 그러니까 전투적으로 공부는 하되 탐구라는 것이 요령 있게 하면 1년 내내 국영수 공부하든 공부를 시간을 많이 들여 할 만한 것들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선택은 내가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점수를 40점대 중후반으로 끌어올려 놓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쭉 유지하는 전략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나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그해 겨울에 겨울방학 때 골격을 잡아놓으시라는 겁니다. 탐구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수 못 올려요. 오늘 1점, 내일 1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과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점수를 좀 하드하게 공부해가지고 끌어올려. 40점대 중반 후반으로. 그런 다음에 1년 내내 그게 유지만 되면 되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점수를 조금씩 끌어올린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탐구는 본질이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이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점수를 못 올리지 당연히. 조금씩 단어 수거도 외우고 수학의 유형들도 파악해가면서 점수를 조금씩 올리는 공부 방법이 유효해요. 영어나 수학은. 근데 탐구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국영수는 굴곡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가 1년 내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이래야 하고요. 근데 탐구는 그게 아니고요. 겨울방학 때 사탐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빨리 갈 수 있으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그것이 EBS 강의가 됐든 유료 인강이 됐든 간에 이때 점수를 바짝 끌어올리는 거야. 그리고서는 어때? 약간의 굴곡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면서 막판에 다소 정리를 잘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치 거의 만점에 가까이 갈 수 있게끔 공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 강의를 들을 때 뭐 한 번 들어두지 뭐 1년 내내 한 5번 들을 건데 이런 식의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한 번 들을 때 복습을 해가지고 40점대 중후반의 점수를 여러분이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는 1년 내내 탐구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이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공부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선택 특징들을 고려하라. 두 번째, 공부 방법. 탐구는 할 때 해야 된다. 1년 내내 공부할 생각하지 마라. 끌어올려서 1년을 유지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용재였습니다.